여러분 국세다 이러면요 대한민국의 재정의 근간이죠. 나라 국간이 국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세가 지금 사상 최고로 덜거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신고 부과된 국세가요 32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금액은요 284조 4천억 원이에요. 지난해 올해가 아닙니다. 이게 올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지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이 44조나 못 걷었다는 이야기예요. 44조나. 44조면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예. 그만큼 세금을 못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못 걷는다는 의미. 징세율을 보면요 2019년이 보세요. 완전히 2015년도부터 보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2015년에는 87.8%였던 것이 2019년에는요 86.5%입니다. 86.5%. 그래서 44조 3천억 원이 덜 거쳤어요. 그야말로 바닥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199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통계가 1993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최저치예요. 그러면 국세를 안 내는 사람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IMF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IMF 때보다가 지금 세금을 더 못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작년입니다. 올해는 더 심각하겠죠. 올해는요. 그것도 작년이요. 예.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세금을 그만큼 안 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야,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91.1%였어요. 91.1%. 이게 2014년에 88.5%로 떨어지다가 예, 지금은 86.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최악이라는 그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때도요 국세가 86.8%였어요. 86.8%의 징세율이었습니다. 그때보다가 지금이 작년이 났다는 거예요. 작년이 제가 여러분 작년 9월에 지금이 경제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표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이 경제위기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진짜 바닥 경제가 왜 이렇게 붕괴됐을까?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왜 붕괴가 됐는지 말입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보시지요. 국내 총생산입니다. 실질 총생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 이 도표로 보면 예, 올 1분기가 마이너스 1.3%고요. 2분기가 마이너스 3.2%입니다. GNI 예, 국민 총소득도 1분기가 마이너스 0.8이고요. 2분기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2.2. 그런데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이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작년 거니까. 자,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0.3%예요. 그러다가 1%, 0.4%, 1.3%를 넘나들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9년에 2% 성장이 거쳤습니다. 2%.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제가 9월에 경제위기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남아있던 예산 불용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아직 이게
투자처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쓸 곳이 생겨서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그 쓸 곳이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이게 불용 예산으로 남거든요. 이거 16조 한 4천억 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빨리 써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세금 낭비죠. 세금 낭비. 예, 쓸 곳이 없어서 남아있던 예산을 왜 쓰라고 난리를 칩니까? 저는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삼성이 그 해에 2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돈이 12조 5천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투자하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겨우 2%를 마찰했던 거예요. 겨우 2%. 예. 그만큼 작년에요.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경기 둔화가 심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덜 낸다. IMF보다 더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IMF보다 더 어려웠다. 저는 정부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들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좋은 지표만 쏙쏙 뽑아서 국민을 호도시키는 거 이것은요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최악으로 계속 가는데 경제가 좋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쳐들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바닥 경제 붕괴한다, 붕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자, 2017년부터 보세요. 2017년 7.3% 올랐다가 2018년 16.4% 올랐습니다. 2019년 10.9% 올랐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합치면 30%가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돼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맞았죠. 최악을. 저도 그때 마침 2016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제가 국밥집을 했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주 52시간제는 없어지죠. 경기는 꼬꾸라지죠. 세금 넣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세금 넣을 돈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징수율 보면요. 2018년에는 85.5%였습니다. 85%. 그런데 2019년에는요. 82.7%예요. 82.7%.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폭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거쳤죠. 그러니까 제가 바닥 경제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 정책이 그죠? 바닥 경제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때 아닌 정세도 세금을 정세하는 거 말입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도 큰 역할을 또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시지가가 2년 동안 3년 동안 뭐 20% 많게는 30%까지 올랐다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요? 30%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장난 아니잖아요. 예, 장난 아니잖아요. 적게는 2배 이상 올랐는데 많게는 이게 6배, 7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세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과연 버텨낼까요? 자, 2016년에 종합부동산세 체납률이 안 낸 사람이 8.6%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5%예요. 9.5%. 결국은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거야. 현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죠. 특히 말입니다. 자산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은퇴자들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버는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이
이자 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이자가 내려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생활을 임대 사업자를 내서 임대 사업자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하는 확률 이게 많은 거죠.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세금 체납으로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이게 조세 저항이라고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분명히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어렵다.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극소수고요. 이렇게까지 체납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국세청이 숨어있는 세금 찾아낸다면서 무리한 과세 하잖아요. 무리한 과세. 그 작년에 소송 엄청 했어요. 소송. 예. 2016년만 하더라도 조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환급한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 확 늘어납니다. 2조 1천억 원으로. 2018년에 2조 2천억까지 늘어나요. 2조 2천억까지. 결국은 무리한 과세가 소송에서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에는 1조 1천억으로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소송 규모가 큰 사건의 확정 판결이 지연돼서 그래요.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송을 워낙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징세, 아니 국고가 비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세금을 모으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건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액 체납자들 이만큼 많이 잡았다. 변호사를 조사하니까 집에 검덩이가 수두룩하더라. 이런 거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또 저거 부자하고 서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체납을 하고 세금에 대해서 장난을 했으면 징세해야죠. 그렇다고 보도자료를 그렇게 치우쳐서 내서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여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거두면요, 지금까지는 국세로 다 걷었다가 지방정부에다가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지방에서도 이게 물건을 소비하잖아요. 그럼 10%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내려주는데 일반적으로는 11%를 내려줍니다. 11% 지방정부에. 그런데 그거 올렸습니다. 15%로.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의 지방세는 좀 늘어나지만요, 국세는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게 있죠. 저는 문제는요, 지금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말입니다. 올해는 이게 점점 최악으로 되어가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경제 지표로 봐서는 성장률이 그만큼 지켜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GNI입니다. GNI는 그야말로 국민 총소득이잖아요. 국민 총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 총소득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세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세수 체납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요, 재정적자는 점점 심화되고요,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요, 재정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이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예산이 550조 6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초울트라 슈퍼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계속 봤을 때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 때 과연 쓸 돈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결국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음 대통령은요, 어떤 시기든 엄청난 부채를 떠맡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국세가 그만큼 덜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아마 역대급으로, 작년에도 역대급이라 그랬는데 올해 더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라 국가는 굉장히 텅텅 비고 정부의 정책은 쓸 수 있는 게 한계점에 다다를 겁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스를 닮아간다든가. 지금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가 평가하기에 아시아의 길이나 뭐 이 정도 평가됩니다. 아시아의 길이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커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지도는 이따만한데 거기에 요만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제조업의 6위, 세계 무역대국의 11위, 요즘은 뭐 9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코로나19가 오고 나서요. 이런 민족이에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경제 위기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스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어떤 시기든 굉장히 중요한 아마 임무를 맡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